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9, 10월 모의고사 예상 문제 시리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회인데 오늘은 이제 서양사하고 역사교육론 문제를 우리 같이 이렇게 풀어볼 건데요. 먼저 서양사 먼저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문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A 문제 쉽게 낸다고 냈습니다. 이번에 1차부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차츰차츰 단계를 높여서 하나하나 좀 어렵게 내봅시다 하다가 1회에는 되게 쉽게 내봤어요. 자, 전공 A 4번 기평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기입하시오 했는데요. PPT로는 다음부터 이렇게 띄워서 하고 우선 오늘은 이거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온 것은 이것들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인들에 의해 많은 부당한 일을 당하여 즉 귀가 뽑히고 혀가 잘린 교황 레오 3세가 왕의 신임을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 그는 그런 것에 관해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축제일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사제들이 가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그럼에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은 로마인의 황제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큰 인내를 가지고 그런 반감을 견뎌냈다. 그는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관대함으로써 극복하였는데 그들에게 많은 사절을 보내었으며 편지들에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니 이 점에선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이거 사료에서 한번 봤어요. 그쵸? 이 사료에서 카롤루스 대제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카롤루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대제가 사료에 따르면 이게 이제 아인하르트라는 사람이 카롤루스 마그누스를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이거에 따르면 카롤루스 대제가 애초에 이렇게 그 서로마 황제의 그 대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었다. 다만 이제 교황 측에서 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카롤루스 대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1935년 당대의 독일 중세사학계를 대표하는 8인의 학자들이 상당히 도발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독일을 위하여 게르만 도이치 혈통의 위대한 임무를 찬양하고 이를 통해 그를 독일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위대한 게르만족의 원형을 찾기에 급급한 나치 제국의 독점욕은 돌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를 독점하려는 독일사의 시도는 이미 중세에 시작되었다. 오히려 유럽의 통합 과정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독점 경쟁보다는 그의 제국의 거대한 영역 통합과 제국이 달성한 문화적, 언어적, 법률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21세기 거대한 유럽의 탄생이 가져올 현실과 희망 속에 그를 재평가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카롤루스 대제를 유럽의 하나의 시조로 보면서 유럽 통합 운동에 항상 근거로 내세우려는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카롤루스를 그 시조로 내세우고 특히 독일사의 시조로 내세워서 독일의 입장을 굉장히 민족적으로 강조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게 카롤루스 대제죠. 왜냐하면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그 당시에 이루었던 그 제국은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수도가 아헨이었잖아요. 아헨, 엑스라샤펠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지금 독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더 그 원형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을 안상준 선생님이 중세 민족의식과 카롤루스 마그누스라는 논문을 써서 냈는데 그 논문에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세 그 나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들의 시조를 찾아야 되고 나치가 이 뒤에도 문제가 연관되지만 민족 공동체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민족의 시조를 누구에게서 찾을 거냐 했을 때 카롤루스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카롤루스고요. 유럽 통합 과정에서도 핵심은 카롤루스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점이라서 아주 쉽게 카롤루스 일단은 가의 지문만 봐도
답은 충분히 쓰셨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공 A형 5번 다음 가와 나의 의견을 제시한 사상가는 누구인지 쓰고 그가 지지하는 정부의 형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을 쓰시오 이랬어요. 가 보면 홉스가 인간은 타인을 복종시키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홉스가 이런 주장을 한 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답은 홉스가 될 수는 일단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이 지상의 모든 인민을 지배하는 한 법은 인간의 이성이다.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법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각 국민의 정치 체제와 시민에 관한 법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그래서 법이 인간의 이성이다. 이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몽테스키에 딱 골라야 돼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정부, 공화정 정부, 군주정, 전제정 정부가 있는데 공화정 정부는 인민이 집단으로 또는 인민의 일부만이 주권을 가지는 정부이다. 군주정 정부는 한 사람이 지배하지만 제정된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정부다. 그에 비해 전제정부는 한 사람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 변덕에 따라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정부이다. 요 마지막 문장이 전제정부에 대한 문장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테스키웨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상가이면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등법원이었죠. 당시 절대 왕정에 어떻게 보면 왕권을 조금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등법원이었고 몽테스키웨는 이 고등법원이 살아남기를 바랬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이거를 어떻게든 제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 위해서 뭘 내세운 거냐면 삼권 분립을 그래서 내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본적으로 몽테스키웨고요. 이 사람이 지지하는 정부는 뭐냐? 예. 기본적으로 일단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는데 권력 분립에 기초한 귀족제 혹은 귀족 중심의 군주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군주정 또는 권력 분립에 기초한 귀족제. 내가 이걸 왜 내세웠냐 하면 우리가 삼권 분립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화주의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화정을 엄청 지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화정 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착각해서 답을 잘못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한 번쯤 이런 오류를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보면은 나는 그래서 이 가에 있는 내용은 몽테스키웨가 쓴 책이에요. 법의 정신이라는 이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뽑아낸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죠. 예, 나는 여러분들이 좀 알 거예요. 이스파한을 쓰면은 아마 다 알 것 같아갖고 이스파한이 나오는 문장은 빼버리고 제가 썼어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민족은 없다네. 이들은 달리고 날아다니지. 프랑스 왕은 유럽에서 아주 강한 군주라네. 이 왕은 위대한 마법사라네. 그는 심지어 백성들의 정신마저 지배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생각하게 만들 정도지.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썼지만 사실은 비판이죠. 왕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강한 마법사가 또 한 명이 있네. 왕이 사람들 정신의 지배자인 것처럼 못지않게 그는 왕의 정신의 지배자라네. 이 마법사는 파파라고 불리지. 교황을 비판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평등을 낳는 시민평등은 정치체의 모든 부분에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주며 도처로 그것을 확산시킨다네. 반면 자의적 권력에 종속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군주, 궁정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극도의 궁핍 속에 신음하고 있지. 예, 우리 이거 이제 일부분 봤었어요. 사료에서 페르시아인의 편지이고, 페르시아인의 편지는 객관식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 친구가 마치 이제 다른 친구한테 편지 형식으로 하면서 당시에 그 상황을 아주 비판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은 몽테스키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상가는 몽테스키웨 지지한 정부 형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 결국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은 삼권 분립이 핵심적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로크를 쓰거나 아니면 루소를 쓸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루소는 일반 의지, 공동 의지 이런 거, 저항성 이런 거가 나와야 루소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로크는 또 자연 상태 이야기에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의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A 10번. 예, 니은의 전투가 요거 맞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니은의 전투가 이루어진 곳의 지역명을 서술하고 기억의 해전 승리를 위해 스파르타가 수행한 직접적인 행동 전략과 페르시아의 원조 조건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도 문제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책을 읽어볼 때 이 부분 잘하면 뭐 봐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워낙에 잘 알아서 알키비아데스를 내기엔 조금 그랬어요. 시칠리아 원정을 주도한 인물 역시 알키비아데스였다. 그는 헤르메스 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발당한 데다가 자신이 부재한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스파르타 쪽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지휘권은 니키아스에게 돌아갔는데, 이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좀 되게 유순한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테네 정예군이 괴멸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가 그리스에서 전쟁을 다시 재개했고 아티카의 데켈레이아를 점령하여 거점을 확보한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다시 전쟁을 소강 상태에 있던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돌아와 지휘권을 잡았지만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전에서 승리했지만 스파르타 리산드로스 장군의 지휘를 받은 함대에게 곧 패배합니다. 그래서 해전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했지만 결국은 이 스파르타한테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민회에서 면직되고 10명의 장군이 새로 선출된다. 아르기누스아이 근처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다시 겨루 아테네가 승리를 하지만 이때 굉장히 그 폭풍우가 일어나서 선박과 승무원이 구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바람에 10명의 장군들이 소환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서양사 개론 책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까지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료로 읽는 서양사 고대 편을 보면은 1편 보면은 그 중에 6명이 처형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의 장군이 집단 처형되는 걸 더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자 스파르타에서는 경험 많은 리산드로스가 지휘권을 잡고 아테네는 반대파 의견에 따라 알키비아데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키비아데스를 믿지 못했고 아테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아까 이 10명의 장군 중에 6명이 다 집단 처형이 돼버리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패배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회했다라는 내용이 서양사개론 책에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 기원전 405년 헬레스폰트죠. 니은은 헬레스폰트 입구에서 아테네 함대는 결정적으로 패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펠로폰네소스 내용인데요. 헬레스폰트인데 이 헬레스폰트가 뭐냐? 우리가 다르다넬스 해협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 헬레스폰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헬레스폰트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고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다르다넬스 해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게해하고 마르마라 해를 잇는 터키의 해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이스탄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한다면 요쪽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마르마라 이쪽에 해고 요쪽이 요 아래쪽이 다르다닐스 해협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오늘날의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래서 요 해협이 두 길로 여기로 건너가려면 오늘날 터키가 여기에서 요렇게잖아요. 이 건너가려면 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레스폰트에서 이제 전투를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헬레스폰트 전투는 또 따로 있어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한 헬레스폰트 전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이후에 알렉산더 3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전투가 따로 있고, 요거는 요 입구에서 이제 아테네 함대가 패배했다라는 내용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이 됐고요.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기역의 해전 승리, 기역에서는 뭐냐면 아까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와 지휘권을 잡고 잠시 해전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를 승리했지만 스파르타가 결국은 이 스파르타 함대한테 결국 패배당하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사실 승리하기 위해서 수행한 이 직접적인 행동 전략이 뭐냐, 여기서 승리하려고 그 이야기는 바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소아시아의 식민지를 넘겨주기로 했죠.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넘겨준 대신 뭘 받느냐? 군사적 지휘권을 받기로 한 거죠. 이제 좀 지지를 받는 거죠. 원조를 받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수행한 직접적인 행동 전략은 페르시아에게 소아시아의 식민지를 넘겨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원조하는 조건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스파르타는 결국은 뭐 했냐?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식민지 넘겨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원조를 받아야 되고, 또 원조를 받아서 스파르타가 이걸 이제 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테네의 식량 공급로인 흑해로의 흑해 해역을 차단을 해버리죠. 흑해 해역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쪽이 이렇게 흑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공급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테네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터키가 오늘날 요렇게 요 아래쪽이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간다면 요게 이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섬들이 많잖아. 그러면 요 위쪽이 흑해니까 이렇게 해서 식량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섬들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차단해버리면 식량이 못 내려오잖아. 그 다음에 이런 소아시아 이쪽에 식민지들을 넘겨주니까 페르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이쪽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저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니까,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원조 조건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소아시아 식민지를 넘겨주는 거, 스파르타의 직접적인 행동 전략, 아테네 식량 공급로인 흑해 차단. 그거 쓰시면 맞겠습니다. 다른 답은 전혀 나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흑해 차단은 한 번쯤 나올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마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이 나왔는데, 페르시아는 내가 볼 때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세기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 4세기 상황이 이렇게 가려면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하는 쪽에 설명을 좀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11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명칭 그리고 구체적 내용 서술, 히틀러가 내세운 이와 유사한 모토는 무엇이냐. 뭐 현대사 문제에서 최근에는 아주 극현대사 쪽이 나오니까 봐야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민중에게로 가자라는 모토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뭐뭐의 사회 경제 체제를 실험하려 했다. 자, 우리가 무솔리니하면 전체주의에서 이제 파시즘을 이제 내세운 인물이죠. 창안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파시즘 체제를 성립시키면서 이탈리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합쳐서 뭔가 제시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뭡니까? 바로 코포라티즘, 예, 조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이라고 안 쓰면 조합주의 혹은 담합주의 이렇게 하죠. 조합 혹은 담합주의. 이 사람은 노동조합처럼 일종의 각각의 직군들을 묶어가지고 조합체제를 구성해서 국가를 일종의 이제 경제체제로 같이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정치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의 구체적 내용을 써라. 조합주의를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서양사 강좌 책에 있습니다. 547쪽에 보면은 예,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이탈리아 사회를 직군에 따라 이탈리아 사회를 직군에 따라 몇 개로 나누느냐? 22개로 나뉘어요. 예. 22개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국가 대표자가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노동자, 국가 대표가 모여 여기에 참여해서 서로 의논, 결정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원활하게 당시에 노동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탈리아 안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성공을 좀 거둔 체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냈냐? 우리 전에 고대 로마 문제에서 보면 켄투리아회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뭐 170 몇 개로 해가지고 뭐 몇 개는 뭐는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 쓰라고 할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기치로 하는데 역사가 마조어의 표현에 따르면 인종적 복지국가를 약속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코포라티즘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안이란 점에서 제3세력임을 자처했고 대공황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라는 건데요. 예, 히틀러가 이제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차용해갖고 이제 나치즘을 발전시키는데 이 사람이 내세운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민족 공동체죠. 예, 그래서 민족 공동체. 그래서 그걸 쓰는 게 합쳐서 4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형 4번. 예, 전공 B 서술형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과 작성 방법을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중세 말에 장원제도 붕괴 과정을 통한 유럽 농촌의 개편과 사회 변동은 16세기 이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16세기 장기 이론, 장기 역사 이론 이거 이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의 변화 이야기예요. 영국의 경우 장원제 해체,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산층 자영농민층이 형성돼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은 한편으로 자유노동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농업기업가를 배출시킵니다. 반면 이와 대조적인 것이 엘베강 동쪽 프로이센 및 폴란드를 포함한 동부 유럽의 경우고 동유럽하고 영국의 중간에 있는 게 프랑스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봉건제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서유럽 경로, 그게 곧
프랑스적인 경로고 프랑스적인 경로 이런 거로 보면 봉건제가 자연스럽게 해체되면서 급납화 현상이 오는 거, 예,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농촌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요먼층이라든가 이 농촌의 3분할제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반면에 동유럽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했죠. 동유럽은 겉으로는 해체처럼 보이지만 해체가 다시 뭐로 가냐? 강화로 가버렸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기억의 경우 작성 방법. 등장하는 결과와 특징은 뭐냐? 자, 엘베강 동쪽 및 폴란드, 프로이센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영주 농장제, 예, 구츠헤르샤프트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영주 농장제 출현이고요. 특징, 영주 농장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예, 동유럽은 자가 소비가 아니라 곡물 국제시장을 목표로 하는 곡물 생산이라는 거. 예, 특히 제가 스터디 때 엄청 강조했어요. 이거 그쵸? 예, 그래서 자가 소비가 아닌 국제시장 겨냥한 국제시장을 겨냥한 곡물 생산이다.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쫙 가면은 그냥 한쪽이 그 허허벌판 넓은 데가 쫙 다 뭐냐 곡창지대처럼 농산물 재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곡물 생산이 돈이 되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곡물을 많이 생산해서 빨리 더 많은 어떤 자본주의적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농촌 곡물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누가 많아야 되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노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영주 농장제 출현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요거예요. 곡물 생산. 나는 하나도 꼬아서 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사 개론 책을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답을 쓸 수 있는 거로 다 했어요. 기억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뭐냐? 기억의 결과. 결국 영주 농장제가 출현하면서 예, 직접적인 결과는 결과에 대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영주 농장제 출현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왜 이게 나타났냐? 16세기에 농산물 가격이 앙등했기 때문이죠. 예, 정답은 16세기 농산물 가격 앙등. 16세기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대농장을 유지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을 때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영주 농장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했죠. 직접적 원인은 이거고요. 이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계급이 융커였죠. 융커. 예, 그래서 제가 융커 중요하다 그랬어요. 융커. 그리고 이들이 19세기 중후반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역할 뭡니까? 독일 통일의 주역이죠. 그래서 독일 통일 역할. 예,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커 한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이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개혁적인 측면의 한계 이런 거는 반드시 공부를 꼭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형 8번 마지막 문제죠. 예. 8번에 이중왕국의 이게 이제 발칸반도 이야기죠. 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다음에 적절한 답을 쓰시오. B형 8번. 이중왕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이중왕국 하면 우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1870년대까지 약 4세기 동안 오토만 투르크 제국 지배하에 있었고 주민은 남부슬라브족에 속했고 1879년 주민 구성은 약 50만 명 이슬람, 50만 명이 그리스 정교, 15만 명이 카톨릭. 주민이 종교가 서로 틀리니까 당연히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을 거란 말이죠. 투르크 지배하에서는 그리스 정교도는 이슬람 지주의 땅을 경작한 농민, 인접한 세르비아 왕국의 해방을 기대했고
아무도 합스부르크 왕실에 흡수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오토만 투르크 지배를 받았고 합스부르크인 오스트리아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실질적 지배로 귀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를린 회의 때문에 그렇죠? 예, 베를린 회의.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달마티아 이곳을 묶어서 남부 슬라브 왕국을 건설하고 프란츠 요제프를 공동왕으로 추대하자는 삼중왕국 수립을 제안했으나 마자르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은 오스트리아는 1908년 투르크의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이 발발하자 두 지방을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기억의 이 문제는 곧 무엇이냐? 누구 문제일까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문제입니다. 예, 보스니아하고 헤르체코비나 문제였고 이 보스니아하고 헤르체코비나하고 달마티아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하나의 삼중왕국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문제고요. 그렇다면 니은에서 보면 인접한 세르비아 왕국은 뭘 기대했냐? 이 세르비아는 이 두 지방을 합쳐갖고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합쳐서 뭘 만들려고 했냐? 대세르비아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원하는 게 뭐냐? 이슬람교도 입장, 카톨릭교 입장, 이 각각 쓰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의 입장은 대세르비아를 건설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교도는 세르비아나 이런 데 이제 종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한테 그대로 지배받기를 원하느냐?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투르크의 지배가 종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카톨릭은 상당히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크로아티아죠. 예,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크로아티아와 합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장소는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예,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민족주의 문제랑 이게 섞여서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결국은 서로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가 어쨌든 이걸 지배하려고 노력을 막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를린 회의에서 비스마르크가 중재하면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싹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직접적 원인은 1878년에 베를린 회의고요. 예, 결국 이것 때문에 세르비아가 아드리아해를 못 얻어가지고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합병을 했을 때 결국 세르비아 계통의 청년이 그 암살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1차 대전의 직접적 배경이다 라고 해서 내가 시험이 나오면 2차보다는 1차 대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1차 대전의 어떤 그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의 원인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나라면은 이쪽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쉽게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려고 예, 절대 나의 문제 스타일은 절대 꼬아서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에 항상 충실하여 문제를 내는데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역사교육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교육론은 더 쉬워. 예, 더 쉬워. 자, 시험 못 봤다고 자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시험 때 결정적일 때 잘 보면 됩니다. 예. 자, 전공 A 기평 1번. 이제 올해 6문제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기평이 전공 A 문제에서 3문제, B형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기평이 하나, 그 다음 서술형이 각각 2개씩 이렇게. 자, 기평이니까 뭐 쉬운데 하나에 0.5점씩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사의 실제 내용 조직에서 교사의 발문 중심이고 각 지문에 맞는 역사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를 항목별로 쓰시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차티스트 운동은 왜 일어났죠? 곡물법은 왜 폐지되었을까요? 둘 다 자유주의 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운동의 흐름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성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2번 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차티스트 운동에서 오늘은 인민헌장 6개조를 통해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배웁시다. 요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내용이.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계열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곡물법 폐지 항해조례는 조선시대 금난정권과 비슷하죠. 나름대로 이걸 이제 합쳐서 설명을 하죠. 통합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국 노동자는 자유당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 왔죠. 이후에 노동당을 창설하는데 이건 대학교 때 배우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요. 해서 딱 범위를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범위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범위성.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7번. 다음 글을 읽고 미추진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 제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나의 용어에 맞는 거기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비판, 주장한 이론 한 가지, 그 다음에 다음에 지문의 단계를 거쳐서 역사를 이용한다고 이해한다고 할 때 다에 들어갈 활동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역사는 인간의 활동을 소재로 한다. 따라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 즉 의도나 목적, 사상, 심지어 감정까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이나 사료에 있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이 때문에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에 대해 알기 위해서 학생들은 역사 수업에서 직접 과거의 인물이 되어 역사적 행위를 해보거나 당연히 이거는 추체험, 우리 다 아시죠? 추체험. 그 다음에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를 토대로 행위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었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나는 감정이입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에 대한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서 비판한 내용이 뭐냐 이걸 쓰라는 거예요. 자, 감정이입에서 핵심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은 불가능하다죠. 불가능하다. 그 다음 모든 역사는 과거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역사다. 또 번역의 대상인 언어의 의미는 항상 변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셋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맞겠습니다. 과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은 불가능. 모든 역사는 과거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가 아닌 현재 역사가 마음의 역사. 번역의 대상인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텍스트 이런 거 많이 되게 그쵸?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감정이입을 비판한 내용이죠. 그거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이론 했고요. 다음 지문의 단계를 거쳐서 역사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처음부터 감정이입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감정이입에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봤을 때 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보면은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미신 또는 미개하였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신이나 종교, 관습 같은 특정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엔 뭘 하냐? 상황에 맞는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에 비춰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만 어떤 특정한 요인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가 되려면 증거가 이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맞는 증거에 비추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단계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예에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에 자세히 나오죠. 오늘날의 어떤 상황에 들어맞는 증거에 비추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단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 12번 다음 내용을 읽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몇 차인지 서술하고 고등학교에서 나타난 가의 변화 서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국정화 찬성 측의 입장 한 가지 서술, 나와 라에 들어갈 그들 주장에 적합한 용어에서 4점인데 쓰는 내용이 좀 많아요. 예, 많지만 4점으로. 예. 자, 먼저 가 보면 3차 교육과정부터 독립교과로 유지되어 오던 국사과가 폐지되고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사회과 속에 통합되고 이에 따라 국사과와 사회과 속의 세계화라는 이원적 역사교육 체제로부터 사회과 속의 국사와 세계사라는 이론적 형태로 바뀐 거 몇 차냐? 6차. 6차. 예. 다만 국사의 경우는 중학교에서도 다른 사회 과목과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고 별개의 수업 시수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을 강화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뭐뭐를 어떻게 했고 필수 과목으로 배웠다.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배운 게 뭐예요? 공통사회죠. 그래서 이때 공통사회를 신설한다예요. 공통사회를 신설한 뒤에 이걸 필수 과목으로 배우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가의 변화 내용은 공통사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이제 다 라를 봐야 되는데 나 학계에서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복수의 교과서 발행이 허용되어야 더 우수한 교과서가 서술 생산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위에서는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이고 아래 문단은 찬성 측의 논거가 적혀 있습니다. 교과서가 여러 가지여야 자기의 역사관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를 택할 수 있다는 점. 단일 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 지식의 한정과 고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역사 해석의 무비판적 수용과 다양한 소재의 무감각으로 뭐가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냐? 뭐가 조성되기 어렵냐? 민족적 주체의식 조성이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민족적 주체의식. 예. 제가 왜 요 국정화 교과서 이야기를 냈냐 하면 물론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학제나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그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국정화 교과서 이야기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성 측은 무엇을 주장해서 찬성으로 내세웠는지 반대는 왜 반대를 하는지는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민족적 주체의식이 조성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본 거고요. 반면에 국정화 찬성 측의 논거는 개개 학자의 편견을 극복하고 풍부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다는 점, 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한 가지, 예,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게 뭐냐라는 거야, 서술을.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사에 대한 단일한 이해를 통해서 국사인식 혼란 방지, 국론 통일 유리. 예, 요거예요. 그래서 국사에 대한 단일한 이해 체계로 국사를 하나로 딱 정하면 단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국사를 더 잘 이해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국사에 대한 단일 이해 체계로 이해로 국민이 국사 인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론 통일에 유리하다. 이 점을 내세워서 찬성을 했습니다. 또 인접 학문의 참여로 인한 내용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초, 중고 교육의 일관성, 단계성을 통해서 라는 뭡니까?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조금 더 알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내용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 반대 근거 혹은 찬성 근거를 써라 그러면 막상 못 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B형 2번. 다음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평가 방식. 이게 다 맞았죠? 예, 수행평가. 세계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고의 다양성, 창의성을 신장하고 조장하기 위함. 사고의 다양성, 창의성. 여기까지 하면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을 읽어보면 서서히 나오죠. 여러 측면의 지식, 능력, 이것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교수 학습활동 개선 목적, 학생이 인지적으로 아는 거 외에도 실제 적용 여부 파악,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예, 요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획일적 표준화 검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수행평가 방식이죠. 예,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평가 방식.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금 학종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이런 문제가 수행평가니 뭐니? 이런 데서 이제 점수가 확 바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B 서술형 6번 문제죠. 전공 B. 예. 다음은 표적 사례와 기반 사례를 이용한 설명 모델이다. 가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 예. 이걸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 방식이 뭡니까? 유추죠, 유추. 예. 비교하면서도 또 유사점, 차이점도 찾아내고 뭐 이러면서 예. 그랬을 때 이러한 설명 방식을 이용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 2가지를 쓰고 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선생님의 지도 방향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이랬어요. 자, 일단 설명 방식은 유추고요. 유의점. 유추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설명 대상과 모델을 제대로 설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부각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표적 사례도 있고 기반 사례도 있는데 표적 사례를 좀 더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기반 사례를 다른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할지 아니면은 기반 사례를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서 표적 사례를 좀 끌어와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수업 내용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비슷하게 유추를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2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을 제대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의 선행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경험의 양, 질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이 아테네 민주정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은 우리나라 민주정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이걸 막 무조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의 그런 어떤 학습 양, 경험, 능력, 수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지도 방향 나에 보면요. 선생님이 이 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아테네 민주정치를 비교해 봅시다.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미가 선거권이 그때는 많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영수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뽑아요. 그 다음에 진호는 지금은 여성에게 선거권이 있어요. 했는데 아이들의 답이 뭐 기본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생님이 무엇을 사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례로 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건 설명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의 대상과 그것을 위한 모델을 분명히 구분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표적 사례와 기반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아테네 민주정치 비교하자 이렇게만 얘기했지 민주정치가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표적 사례인지 아니면 이게 기반 사례인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표적 사례와 기반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해버린 거야. 예. 먼저 표적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이걸 기반 사례를 설명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아간다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4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11번.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죠. 서술형. 다음 수업 모형은 사회과학적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래 작성 방식을 읽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수업 모형이 얘가 쫙 나왔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식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현상 제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뭔지, 그 다음에 재정상 위기, 구제도 모순, 계몽사상의 성립 등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서 사건의 중요한 원인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이나 발표를 통해서 제시된 원인 하나하나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했고요. 선행 조건 정리를 했고 예, 여러 가지 법칙도 제시했고 사례 들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예,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게 프랑스 혁명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1번 작성 방법.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에 알맞은 수업 방식은 뭐냐?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있잖아요. 예, 탐구학습이죠. 탐구학습. 그래서 답은 탐구학습입니다. 첫 번째 답은 탐구학습. 두 번째, 이러한 학습을 위한 역사적 설명에서는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부터 사건의 결과를 직접 연역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연역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거는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기 법칙, 일반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은 사회과학적 법칙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 어떤 법칙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학처럼 결정론적 과정에 따라 전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가 있냐? 변수가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학처럼 자연과학과 같이 결정론적 구조에 따르지 않는다. 다양한 변수가 있음을 고려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유가 이제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연역 법칙적 설명을 지금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답을 찾아낸 건데 연역 법칙적 설명에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법칙을 빌려서 설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연역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법칙 이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햄펠의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식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드레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역사적 행위 자체가 인간적인 건데 어떻게 사회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거의 방법에 따라서 그걸 도입을 해갖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드레이가 비판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세 번째 드레이의 햄펠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써라 그랬잖아요. 가장 첫 번째 거는 역사적 설명은 일반 법칙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포괄 법칙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면 이건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 포괄 법칙을 가지고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드레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리적인 행위들이 있었을 거고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게 이 사람이 뭐예요? 합리적 설명을 내세운 거죠. 예, 그래서 답은 합리적 설명입니다. 예, 엄청 빨리 했다. 예, 되게 빨리 했죠? 예, 처음에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막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PPT 보면서 하면 좀 더 이렇게 지도에도 이렇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하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문제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예, 다 합쳐봐야 12문제예요. 역사교육론하고 서양사 각각 6문제 합쳐서.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점수로는 42점이야. 내가 알기로. 예, 꽤 많은 분량이죠. 예, 역사교육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점수를 좀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나 다른 게 또 더 어려우니까 거기서 조금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부는 어떻게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좀 짜서 공부를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더 할 거냐가 꽤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혹은 동아시아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서양사나 역사교육론에서 점수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서 점수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 한국사나 다른 부분을 더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첨삭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아마 학원에 연락을 하면 다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개인 첨삭을 해드리고요. 예, 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상담이 이루어질 테니까 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3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은 그래도 어렵게 내야 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간에 아무리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예, 우리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전혀 생뚱맞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선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